네, 이번 시간은 사회권 혁명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 세 번째 유신체제가 성립되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박정희 육군 소장이 쿠데타를 통해서 군사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 다음에 경제 개발을 위해서 한일 협정이라든지 베트남 파병 등이 이루어졌고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삼성 기원을 한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이어서 유신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 독재 체제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1960년대 말이 되면서 냉전 체제 완화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1969년인데요. 이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이 이제 미국령 괌 태평양에 있는 섬이죠. 미국의 대외 정책 변화를 선언한 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 되겠습니다. 이 독트린은 이제 국가 정책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트남 전쟁 중이었죠. 그런 가운데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미국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베트남 전쟁과 같은 미국의 직접적인 정치 군사 개입을 이제 자제하겠다. 그리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겠다. 그리고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국가들의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서 아시아 각국들은 스스로 대처해야 되고 아시아 나라들끼리 좀 협력해서 대처해라라는 것들을 요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 닉슨 독트린 이전에 배웠던 이제 트루먼 독트린이 냉전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닉슨 독트린은 흔히 데탕트라고 하거든요. 냉전의 냉전이 완화되는 시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이 되면요, 1970년에 되면 이제 동독과 서독도 분단 국가였잖아요. 근데 동서독이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되고요. 이제 1972년 특히 1972년에는 닉슨의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핑퐁 외교라고 해서 이제 먼저 이제 정치적인 교류보다 먼저 이제 스포츠맨십, 그러니까 핑퐁이면 탁구잖아요. 탁구를 통해서 이제 미국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이 서로 이제 스포츠 경기를 갖는 핑퐁 외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공산국가인 이제 중국을 닉슨이 방문하게 되고 또 1972년에는 닉슨이 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핵무기를 감축하자라는 그런 협의를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미국도 이제 한국 남한 너희들도 북한과 좀 화해를 하고 좀 대땅도 완화의 시기를 가져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닉슨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1972년에 주한미군 7사단 약 2만 명 정도를 철수시키고요. 베트남에 있던 미군도 철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베트남에 있는 미군도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제 한국군도 1973년 초에는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들을 철수를 시키게 되죠.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도 많이 침체되는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삼성기원 이후에 민주화운동도 확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1972년 7대 대통령 선거가 1972년에 있게 되는데 이제 삼성기원이 68년에 있고 이제 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가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와우 아파트가 붕괴되기도 했고요. 또 사법파동이라는 사태를 통해서 이제 막 판사들이 막 사표를 내기도 하고요. 또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지금은 이제 성남 쪽인데 거기에서 이제 도시 빈민들의 그런 뭔가 이 사회 불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품고서 큰 이제 시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와 삼성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그리고 이제 40대 기술원, 40대에 당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40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엄청나게 이제 김영삼, 김대중이 인기를 얻게 되거든요. 전 그런 분위기에서 1972년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제 7대 대통령 선거 7대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번은 마지막이라고 뽑아주면 경제 개발을 이제 완수하겠다라고 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선거 결과 51.2%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득표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김대중 후보가 46.3%를 득표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기기는 합니다. 근데 대선 이후 치러진 이제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이 매우 약진하게 되면서 공화당, 이제 여당이죠. 박정희 대통령의 공화당이 113석, 그리고 신민당이 89석을 얻게 돼요. 근데 이제 헌법을 개정하려면은 3분의 1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이. 3분의 1을 최소한 차지해야지 뭔가 전국을 안정적으로 군사정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운영될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이제 발표되는데 매우 중요한 거겠죠. 뭐 통일정책에서도 나오고요. 또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경우에는요. 자, 먼저, 이제 1971년에 이산가족을 찾기 위한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이 먼저 열려요. 근데 적십자 회담이 좀 열리긴 했지만 그렇게 몇 분 만에 끝났다라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 어쨌든 처음으로 이게 뭐 정부 차원은 아니지만 민간 차원에서 조금 대화를 시작하는 분위기 속에서 1972년 5월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면은 권력의 당시 2인자였죠.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을 만나고요. 북한의 제2 부수상이었던 박성철이 서울을 방문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통일의 3대 원칙, 그리고 상호 중상 비방 및 무력 도발 중지, 다방면에 걸친 교류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서 이거를 7월 4일에 전격적으로 이제 남북한에서 동시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뭔가 지금 전쟁이 끝나고서 20년 동안 아무런 교류가 없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남한의 권력 2인자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에 가가지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나고, 그리고 자주 평화, 통일, 민족 대단결 3대 요 통일의 3대 원칙은 이후에 이제 큰 우리나라 통일 정책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게 되니까 뭔가 세상이 급변하고 곧 통일이 올 것만 같은 기대감에 차 있었겠죠. 지금이야 그래도 이제 간간히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남북 간의 정치 당국자들이 만난다 해서 이제 큰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20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어쨌든 충격을 당했겠죠. 자, 그래서 이에 따라 이제 남북조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합의하고, 이제 1972년 12월에 남북조조위원회가 회의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북한과 평화통일의 원칙, 아까 말했죠? 뭐예요?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이 3대 원칙에 합의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결국에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북한과 남한 각 이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마치 6.25를 이용해서 이제 이승만과 김일성의 독재를 강화했던 것처럼 또 요것도 이용해서 이제 각각 북한과 남한이 각각 최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비밀로 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신체제를 발표합니다. 유신체제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유신체제 발표하고 유신헌법을 확정 짓죠. 근데 이 유신헌법의 이제 명칭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제 통일의 시대가 다가올 텐데, 통일을 준비하게 될 텐데, 기존의 헌법으로는 이 평화통일 시대를 준비할 수 없으므로 이제 새로운 헌법으로 새롭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뭐 통일의 구심점이 이제 남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참아야 된다. 기본권을 좀 제한하더라도 뭔가 준비해 나가자라는 측면에서 내걸었던 게 유신 체제지만, 결국에는 박정희가 영구 집권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신 체제를 발표합니다. 명분은 평화통일이었어요.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정치체제로는 안 된다. 자, 정부에 또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 많이 내리죠. 자, 국회 해산을 하고요. 헌법 개헌할 것을 지시합니다. 그래서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요. 그 다음에 개헌 찬반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투표율 91.9, 찬성 91.5%로 유신헌법이 확정됩니다. 이 유신헌법에서는 이따 나오게 되지만, 이제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는 이 간선제,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이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박정희를 8대 대통령에 선출하게 돼요. 1972년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 2000년도에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었지만 헌법을 개정한 다음에 다시 통일주체 국민회의로 선거를 치르고 다시 대통령이 당선되는 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이전에 이제 62년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 그거를 이제 60년대를 되게 박정희 정권의 3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유신 체제로 인한 박정희 정권의 4공화국이라고 구분합니다. 3공화국, 4공화국. 1공화국은 이승만 정권이 되는 거고, 2공화국은 장면 내각 때가 되는 거고, 60년대에 유신헌법 이전에 박정희 정부가 3공화국, 그리고 유신 체제 하에 박정희 정부가 4공화국, 그리고 전두환 정부가 5공화국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부르게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신 체제를 한국적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적 민주주의다. 그래서 민주주의인데 한국식으로 바꿔서 우리를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어쨌든 포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8대 대통령 선거에서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선제에서 찬성 2357표, 찬성 2357표, 그리고 무효표 득표로 99.92%의 득표율로 박정희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유신헌법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대통령을 간선제로 한다입니다. 간선제. 자, 대통령을 간선제. 아까 말했잖아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요.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는요, 되게 박정희 정부의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법에 따르면 2,000명 이상, 5,000명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토론 없이 무기명, 이제 토론 없이 무기명으로 대통령 선거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토론도 없이. 그리고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의장은 요거에 이제 의장은 대통령이 맡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대통령 중임 제한 조항, 중임 제한, 그러니까 2번 연속, 3선도 아니지 영원히 할 수 있어요. 영원히 할 수 있는 임기 6년의 대통령인데, 1번, 2번, 3번, 4번 계속 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유신체제가 들어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란 거를 부여했어요. 긴급조치권. 그래서 국가 비상시 헌법을 일시 정지 또는 일시 정지시키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긴급조치가 헌법보다도 상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할 수 있는 헌법을 초월할 수 있는 권한,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그런 초월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정말 조선시대 왕들보다도 훨씬 더 이제 강력한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뭔가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사실상 임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이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제 임명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제 동의 투표를 하게 되는데,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지금 박정희 정부의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대통령이 3분의 1의 국회의원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국회의원들을 유신정의라고 해서 이제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유정의 국회의원이라고 하고요. 임기는 2년 동안, 임기는 2년이었다라고 해요. 또 이제 국회의원은요, 소선구제에서 2인 선출구제로 이제 중선구제로 바꾸게 되면서, 뭔가 이제 여당, 이제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이 2명이 뽑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거의 여당은 무조건 1명이 당선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모든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고, 그리고 유정의 국회의원, 대통령이 임명한 유정의 국회의원까지 포함하면은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이 무조건 여당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럼 3분의 2가 박정희 편의 국회의원이 무조건 당선이 돼 있는 시스템이라면은 헌법을 개정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대통령의 법관 인사권도 부여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법부, 대통령이
입법부도 제어할 수 있죠. 국회의원 왜냐면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법관도 인사권, 사법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의 원칙인 삼권 분립이라는 게 전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신번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이게 뭐라 했어요? 유정회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정회 국회의원과 뭔가 이 한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되는 국회의원 여당에 1명씩 무조건 당선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3분의 2 이상을 여당이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천재지명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긴급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 초헌법적 권한. 그래서 대통령이 법 위에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려진 여러 가지 이제 긴급 조치들이 있게 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긴급 조치 1호입니다. 긴급 조치는요, 1호부터 9호까지 내려지게 되는데요. 한번 1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긴급 조치 1호 1974년 1월 8일에 이제 발표된 건데요. 대한민국 헌법의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뭔가 그래도 비판은 할 수 있잖아요. 비판. 그래서 긴급조치 1호는 이제 제야 민주 인사들이 이제 민주주의를 원하는 이제 인사들이 유신헌법 개헌 청원 운동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 유신헌법 개헌 청원 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선포된 긴급조치입니다. 이 조치로 이제 장주나 백기환 선생 이런 분들이 구속되고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이 일시 중단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장주나 선생은요, 이 사상계라고 하는 당시의 지식인들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잡지 사상지를 발간하는 사상계의 사장이었는데요. 이 박정희 정권 하에서 의문사를 당합니다. 의문스럽게 이제 사고사로 산에서 이제 등산 갔다가 실족사했다고 하는데 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제 실족사를 하진 않았겠죠. 뭔가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에 비방하는 일제 행위를 그러니까 반대 지금 개헌청원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언비어 날조하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에 비방하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한다. 법관의 영장도 없이 그냥 그렇죠. 자, 긴급조치 4호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거는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고 이제 민청학령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 공산주의적 인민혁명을 시도한다고 해서 학생과 이제 사회 인사들을 처벌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또 중앙정보부가 나서가지고 박정희 정권에 이제 반대하는 여러 사람들을 또 사회주의자 빨갱이다 몰아가지고 조작한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및 관련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활동에 직감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 학생의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거부, 수업 또는 시험일 거부, 학교 내외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거부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나요. 요즘 학생들 그럼 큰일 나는 학생들 많을 거예요. 이 조치를 위반하면 퇴학, 정학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해당 학교는 폐교까지도 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를 이렇게 된 것들 뭐야 지금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은 이 조치 자체를 비방해도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무시무시한 시기죠. 자, 긴급조치 9호 같은 경우는요, 이제, 아까 앞에 4호에 나왔던, 이제, 이어서 나온 게, 박정희 정부 때 이제 1975년 5월 13일에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근데 이제 비방한다라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렇죠? 부정, 반대, 왜곡, 비방하거나 그 개념 폐지 주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언비를 날조한다, 유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러면서
뭐 비방, 선전, 흑색 이런 금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뭔가 정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듯이 다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긴급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뭐 긴급조치 위반 유형별 분포 보면은 음주 대화 도중 대통령 유신 비판 거의 50%죠. 술 한잔 하다가 진짜 왜 이래 진짜 빨갱이들도 이렇게는 안 하겠어 라고 하면 이제 잡혀가고. 근데 뭐 술집이나 사회 곳곳에 이미 프락치들이 이제 그 중앙정보부의 정보원들이 싹 깔려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술 취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냥 농담처럼 했다가는 뭐 실제로 너무 웃긴 일들이 많은데 그랬다가는 이제 다음날 이제 경찰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라고 실제로 합니다. 자, 이런 유신 체제에 대한 저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조금 흔히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고 있는데 참 이게 정말 난감합니다. 자, 1971년에서 이제 1971년 김대중 당시 대통령 야당 후보가 나섰지만 이제 이때는 박정희한테 밀렸잖아요. 1970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제 지병을 치료했자 이제 김대중 이제 당시 후보가 일본에 체류하다가 유신헌법이 이제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이 발표되기 전에 일본에 가서 약간 병을 치료하려고 하다가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니까 귀국하지 않고선 해외에서 계속 있으면서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유신 활동을 전개하게 되니까 계속 이제 해외에서 박정희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활동들을 하게 되니까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에서 일본에 있던 김대중을 납치해가지고 이 용구모라는 이제 배에 실어가지고 오다가 이제 죽이려고 해요. 배에서 이제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주려고 하는데 요거를 다행히 이제 미국이 좀 알게 돼요. 미국이 알게 되면서 이제 박정희 정부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압력을 가해서 겨우겨우 김대중 선생이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일본이랑도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 왜냐면 어쨌든 주권국가인 일본에서 대한민국의 정보부 요원들이 뭔가 주권을 침해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을 납치한 거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랑도 사이가 또 뭐 안 좋아지고 미국과도 인권 문제를 불거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1975년에 이 광복군 출신이었던 장준하 당시 사상계의 대표였던 장준하 선생이 의문사를 당하기도 하고요. 자, 그런 가운데 그렇죠. 개헌청원 100만이 서명 운동이 벌어지니까 이제 장준하 백현 중심의 유신체제 반대 운동 벌어지고 아까 긴급 조치도 나오고 장준하 선생은 의문사를 당하기도 하죠. 자, 그런 가운데 민청학령 사건과 제2차 인혁당 사건 같은 사건들을 조작합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해 버린 사건이죠. 나중에 다 이제 재심해서 최근에 다 무죄가 되는 사건들인데요. 그러니까 긴급조치도 아까 민청학령 사건, 제2차 인혁당 사건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민청학령 사건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노동악법 철폐, 유신 폐지를 요구한 것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당연히 유신헌법에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바꿔라라고 시위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정부를 뒤집어 엎어버리기 위해서 민중봉기를 이긴 거다. 그러니까 국가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려고 준비한 거다라고 하면서 180여 명을 기소한 사건이 민청학령 사건이고요. 자, 그리고 2차 인혁당 사건은요, 민청학령 배후에 인민혁명당 재건이가 있다고 발표. 인민혁명당 기억나나요? 그쵸? 한일회담과 관련해가지고 사람들의 시위가 막 많아지니까 그때 이제 1차 인민혁명당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때 그 인민혁명당의 사람들이 다시 재건해가지고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가 민청학령을 조종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속을 시키는데요. 구속됐던 사람들 중에 8명이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정부가 법원을 동원해가지고 판사들을 동원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죠. 18시간 만에 8명을 바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고요. 이제 이들은 이제 2007년에 다 재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선 당시에 국제법학자협회에서는요,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이다 해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 조직이 되는데요. 천주교 신부 중심의 이제 민주운동을 조직하게 됩니다.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요, 1974년 4월, 7월, 지학순 신부님이, 유신헌법은 무효다라고 하는 그런 양심선언을 하고 체포당하거든요. 근데 체포당한 다음에, 15년형을 받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젊은 가톨릭 사제들을 중심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이제 사회 정의 실천을 위해서 행동에 나서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고요. 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은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에 곳곳에서 등장하시면서 뭔가 사회의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1980년 광주 민주항쟁 진상조사 발표라든지 81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 관련 성명 발표라든지 아니면 87년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조작 사건 폭로 영화 1987에도 보면은 이 병동성대에서 발표하는 거 장면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도했던 단체가 바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이고요. 3.1 민주구국선언은요, 이 3.1전 기념 미사를 위해 명동성대에 모인 재야 인사들이 발표한 것인데요. 유신 반대를 넘어서 유신 체제 비판을 넘어서 아예 박정희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했던 게 바로 1976년에 3.1 민주구국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유신 체제 없애라, 긴급조치 실패해라, 박정희 물러나라까지도 이어졌던 것이 바로 3.1 민주구국 선언이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김대중 등 11명의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요. 윤보선 전 대통령 등 9명이 불구속 입건됐던 것이 바로 3.1 민주구국 선언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서류 보면요. 3.1 민주구국선언. 우리는 이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여야의 정치적인 전략이나 이해를 넘어 이 나라의 먼 앞길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 입국의 고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잘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지상의 가업이다. 라면서 명동상당에서 열린 3.1절 기념미사에서 각계 대표들이 긴급조치 철폐, 구속 인사 석방,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보장, 국회의 기능 회복, 사법부의 독립 등, 그리고 박정희 정권까지 퇴진을 요구한 것이 바로 3.1 민주구국선언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십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죠? 뭔가 침묵하면서도 뭔가 결연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유신체제 이제 붕괴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이 여당보다 높은 득표를 획득하게 돼요. 보면은, 민주공화당이 68석을 얻고, 신민당이 61석 얻었지만, 득표율만 놓고 보면은 37%, 31.7%, 32.8%, 요거야 이제 원래 그냥 대통령 임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민당의 득표율만 보면은 국민들의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점점 국민이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의 모습들을 보면 좀 웃겨요. 막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생활도 엄청나게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니스커트를 단속한다든지 머리 장발을 단속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막 음악이나 그래서 금지곡들도 많이 나고요. 포크, 청바지, 막 통기타 이런 것들까지 단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 이제 카터 대통령이 되는데요. 카터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데, 이 카터하고, 박정희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카터는 이제 주한미군을 이제 철수, 하려고 이제 시도를 이제 계속 하게 되고요. 이제 카터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한을 하게 되는데, 이 카터 방한 기간 동안에 박정희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를 중요 이슈로 다뤄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카터는 오히려 박정희 정권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이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까지도 염두에 뒀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YH 무역 사건이 벌어집니다. 당시 이제 YH 무역의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합니다.
이 YH무역은요, 국내 최대 가발 수출 업체예요. 그래서 국내 최대 가발 수출 업체였는데, 무리한 경영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 이제 경영자들이 무리한 경영을 하다가 경영난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또 1975년에 YH무역에서 노조가 결성이 돼요. 노조가 결성이 돼서 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이 경영진이 1979년 3월 30일 폐업을 일방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폐업하겠다라고 하니까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죠. 자, 이에 반발해서 노조가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 농성을 하게 되고요. 이후 이제 신민당사,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의 당사로 가서 농성을 계속 이어가게 돼요. 자, 그러자 박정희 정권에서 이 신민당 당사, 그래도 야당의 정치 파트너인 야당의 당사잖아요. 설마 야당의 당사까지 경찰에 투입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까 했지만 뭐 여지 없었죠. 그래서 거의 경찰 1000명을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 노동자, 당시에 김경숙 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야당 의원과 기자들도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당시에 신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정부를 비판하게 돼요. 1979년 10월 4일에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공화당과 유정회가 이를 문제하면서 어떻게 국가의 원수를 이렇게 비판할 수 있냐, 다른 외신 뉴스와 비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쨌든 국회의원의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시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항의에서 이제 신민당 의원들 66명 전원과 통일당 의원 3명이 다 의원직에 사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진압하는 과정이고 YH에 이제 이렇게 농성을 하는 모습 사진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김영삼이 국회의원에서 YH 무역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제명을 당하게 되자 부마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부산 마산 민주항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김영삼 전 대통령, 그렇죠? 김영삼 대통령 고향이 거제도예요. 그리고 이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인 그 기반은요, 부산입니다. 부산. 그러니까 너무 못 그리는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죠? 거제도가 여기고 부산이 여기예요. 그래서 이 부산과 거제도, 마산 요 라인에서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 여기 이제 부산, 마산, 거제도 요쪽 지역이다 보니까 이 김영삼의 제명에 반발을 해가지고 부산과 마산에서 엄청난 시위가 열리게 돼요. 시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대학생시가 15일에 있게 되고요. 부산 시민시합세 16, 17일에서 마산 창원으로까지 시위가 확대되어지는데요. 한때 마산 시내가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될 정도로 격렬하게 시위가 이어지게 되고요. 17개의 공공기관 건물이 시위 과정에서 파손되는 그런 격렬한 시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8일에는요, 부산의 비상기업령이 선포되고요. 마산 창원의 시위가 지난 20일까지인데 어쨌든 그 기업령이 내려지는 가운데 뭔가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진압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더 나가게 되죠. 그런 가운데 11.6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 11.6 사태는요, 이 부마 항쟁이 이제 박정희의 퇴진을 요구한 이제 직접적인 국민들의 시위가 막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자 이제 강경 진압을 하면서 해결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대응 방식,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을 어떻게 진압을 할 것이냐를 두고선 집권층 내부에서도 이제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 같은 경우는 좀 온건한 방식으로 진압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대통령 경호실장이었던 차지철 같은 경우는 막 탱크를 보내서라도 그냥 다 싹 쓸어버리자, 강경하게 진압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당시에 이제 김재규와 차지철은 서로 라이벌 관계였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 그쵸, 그 박정희와 김재규와 차지철이 그 궁정동 안가 술자리, 그러니까 궁정동 안가면 안전가옥인데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밤에 이렇게 술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술을 마시는 도중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바로 10.16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의 입장을 수용해가지고 강경 진압을 채택하게 되자 어쨌든 정치적 라이벌이었던 이제 2인자 자리 누구는 왔다 갔다 했던 차지철의 견제로 진퇴 위기에 몰린 김재규가 이제 결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26일 그 술자리에서 총을 쏴 죽인 건데요. 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서유들이 되게 많아요. 서유들이 되게 많은데 최근에 들어서는 김재규에 대한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일부 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워서 더 얘기를 하긴 좀 어렵고요. 어쨌든 중앙정보부장, 어쨌든 박정희의 오른팔이죠. 오른팔 격이었던 김재규, 믿었던 김재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를 내리게 됩니다. 붕괴를 맞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허무하게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의 부하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신체제는 붕괴되고요. 사람들은 이제 군사 독재는 끝이 났구나 라는 기대감에 불었지만 또 하나의 새로운 독재자 전두환이 등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꿈을 샅샅이 짓밟게 되죠.